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핵심 기술 129종. 2. 도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3. 한국은 신속히 제재를 이행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의 핵심 기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인리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리가 그러든 말든 시제기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인 11월 초 인리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의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엇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체계의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에 양안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 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사정만은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사종이 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요 TGT,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로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리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리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리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 적성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루루입니다. 루루는 라인 리플레이서블 유닛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루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 점 덕에 루루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 전자 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면을 따오면서 루루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엔 루루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루르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에 국산 루르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권한, 즉 루르 모듈 내에 공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꼴랑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 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목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12 시카탄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쌍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 참여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 PT 인포글로벌이 이 목업을 공개한 장본인이 때문이었습니다. 제식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의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익스포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의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래기 한 대도 받아 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IF-21에는 최소 중 최대 구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사종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구종이나 빠지는 I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위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니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니는 하루에도 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팔과 F-15X인데요. 신형 라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양하다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부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서 돈 떼어 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라팔을 계약한다 쏘나 F-15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대는 인니가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라팔이나 F-15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의 얼굴을 비추겠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니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래기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니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인도네시아가 진정 자국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한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고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EX 이글 이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이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한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루케산과 칸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루케산이 개발한 보라 전술탄도 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칸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루케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의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 국해에서 벌어지는 양의 분쟁의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인라일본 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간행했었으나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으나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옮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지반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이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잉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의 개발사인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운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 인도네시아 군용 항공기 업체들 참여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이 I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의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영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아이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믿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원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석 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변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이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 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펑북도 포함.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롱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허브와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쇼는 LNG 거래가 미 중간의 윈윈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반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 변환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의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액이라면 고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쫄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남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스트림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 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동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때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몰아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음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 회원국들을 압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어라인 같은 독일인이 이유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위를 점하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강시키고 믿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의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나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익한 파트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무융섬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뤄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반미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맞비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당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